40대 가장인 남자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아내가 계셨고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유언장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인제 그냥 유언장 없는 intestate successor로 인제 grant of probate이 인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분은 모든 자산을 다 자기 명의로 가지고 계셨고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거의 90% 이상은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팔아야지만이 자산 분배가 가능한 거예요. 음. 그러면 가족들이 갈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이 경우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음. 사례들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그래서 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언장이 없어도 어려워지는 사례들은 많을 수 있고요. 네.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아 이분은 참 유언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각 주마다 법안이 달라요. BC에는 이제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신 분의 경우 외사에 따라서 누가 유산 관리자가 될 것인지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유산이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가에 따른 그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게 막 다 정부로 갈 거예요. 그거는 흔히 하시는 오해인데 그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치만 이제 어려운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유언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일들이 순조로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은행이랑 뭐 소통을 하거나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었을 경우에 뭐 아무 베네피셔리가 없었을 경우에 또 그런 경우에 유언장이 있으면 내가 이기재큐터니까 내가 이 돌아가신 분의 대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공개라든가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언장이 없으면 저희 집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 누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맞는지, 누가 이 고인의 돌아가신 분의 대리인인지가 불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그러면 외사를 통해서 인제 미성년 자녀에게도 인제 재산 분배가 인제 이루어질 건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 그 자녀에게 그 자산을 그대로 주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한 명이 자원을 해서 "내가 이 미성년 자녀의 트러스티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BC에 있는 정부 기관인 Public Guardian and Trustee라는 그 정부 기관이 연루가 돼서 그 아이들의 자산을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가 19 살이 되면은 그때는 gradual 그 distribution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19 살이 되면 무조건 다 분배가 되게 되고요. 근데 Public Guardian and Trustee, PG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부 기관에서 하는 관리 자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도 있고요. 이 미성년자가 필요한데 바로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미성년자가 있으신 분들은 유언장이 있으신 게 아주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외사에 따른 분배, 그 디폴트로 이게 주어진 분배 자체가 가족에게는 참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주마다 인제 분배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알버타 주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다면 배우자에게 그냥 무조건 모든 자산이 다 갑니다. BC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배우자에게 preferential share라고 하죠. 그래서 30만 불이 일단 주어지고요. 그 남은 금액 residue가 또 반으로 나뉘어서 50%는 배우자에게, 나머지 50%는 남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또 분배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40대 가장인 남자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모든 자산을 다 자기 명의로 가지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아내가 계셨고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유언장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인제 그냥 유언장 없는 intestate successor로 인제 grant of probate이 인제 진행이 됐는데요. 자산 분배가 할 인제 시기가 됐어요. 당연히 PGT도 연루가 됐겠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거의 90% 이상은 부동산이었어요. 그 음.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근데 그 집을 팔아야지만이 자산 분배가 가능한 거예요. 음. 그러면 가족들이 갈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경우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 거죠. 그리고 그 네. 집을 또 팔아야 되면 시간이 걸릴 거고 맞아요. 어드미니스터 가서 또 법원에서 정해줘야 되고 유언장이 없으면 네.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맞아요. 경우는.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PGT랑 협상을 해서 법원에서 명령을 받아서 아이들이 19살이 될 때까지 그 집을 유지하는 걸로. 대신 19살이 되면 아이들 동의하에 집을 처분하든 아니면 집을 그냥 어머니가 계속 가지고 가든 그런 식으로 하자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프로세스가 상당히 길었죠. 유언장이 없어서 어려운 사례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유언 집행자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유언 집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은 적지만 재혼 가정의 경우 이제 남편분께서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셨을 때 세컨 메리지에서 와이프가 되신 그 부인께서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베네피셔리는 부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들이 이제 베네피셔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두 번째 그 결혼해서 얻으신 배우자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자녀들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그런 아. 경우에는 자녀를 그 executor로 하거나 배우자를 executor로 하는 것보다 아예 중립적인 사람을 executor로 하는 게 가장 낫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네. 배우자가 지금 현재 가장 배우자한테 가게 우선순위를 돼버리죠. 갖게 되고요. 배우자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자녀분께서 이제 네. 그냥 충분히 법원에서 가능성이 있는 하시죠. 얘기 같습니다.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유언장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아직까진 젊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때 유언장을 네. 작성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지만 이미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는 내가 살아있더라도 유언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유언장을 네, 만들지 그것도 못하는 마찬가지.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간단한 유언장이라도 만들어 두시는 게 음. 좋을 수도 있지만 음. 또 유언장 때문에 생긴 골치 아픈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다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로 바이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없어도 뭐 네, 재산 분배나 상속은 가능하다. 정부에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맞아요. 하지만 이걸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네, 경비도 많이 들고 맞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유언장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생활비 음, 쓰고 그런 거는 전혀 그렇죠. 불가능해지니까 남아 계신 분의 어떤 편의라고 해야 되나요? 남아 계신 분이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요하다. 맞아요.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맞아요. 예. 유언장은 그 유언장을 만드신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그죠. 아니죠. 예. 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네네. 위해서 쓰는 게 네, 유언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유언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오늘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아요. 그쵸.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가장 간단하게 유언장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유언장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유언장을 만드시는 경우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내 집을 내 아내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유언장에 쓰신 거예요. 스페시픽 기프트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 집이 공동 명의였던 거예요. 아들과 함께.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언장에 있는 내용은 효력이 없죠. 사실이 아니니까. 네. 공동 명의로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실 순간부터는 더 이상 고인의 자산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아내는 유언장만 보고 내가 이 집을 이제 계속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공동 명의였고 이미 아들의 자산이 돼 버린 거예요. 내 친아들이면 또 모르겠지만 친아들이 아닌 경우도 그럴 있을 수 수도 있죠.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걸 어뎀션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래서 유언에 따른 기프트가 아예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이제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공동 명의라는 거는 디폴트예요. 두 분이 함께 공동 명의자였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아 계신 분께서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걸 통해서 그쵸. 단독 소유로 이제 자동 네네.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돌아가신 분의 의도를 통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 명의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이제 이 법적 소유권은 살아남은 자녀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자녀가 단독 소유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때 아내분께서 소송을 거실 수 있어요. 소송을 거셔서 내용이 뭐냐면 고인이 큰 아들을 공동 명의자로 더했을 때
큰 아들이 그에 따른 consideration을 내지 않았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에 따른 금액을 내고 공동 명의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선물처럼 증여처럼 그냥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를 둘러싸고 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는 두 가지였겠죠. 한 가지 가능성은 증여가 목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여러 가지 뭐 프로퍼티 텍스를 내거나 유틸리티를 내거나 집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공동 명의자로 해서 네가 이거를 관리를 해주렴. 대신에 내가 죽고 나면 엄마에게 다시 넘겨달라. 뭐 이런 의도가 있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트러스트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네. 할 수도 있는데 베어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경우에 아내분께서 소송을 거신다면 돌아가신 분의 의도가 증여였다는 거를 증명하는 책임은 큰아들이겠습니다. 큰아드님께서 법원에 가서 충분히 호명하셔서 그럼 아무리 내가 명의를 조인트로 들어와 있어도 경비를 아버님이 다 냈다면 그걸 네. 증명하기 힘들죠. 증명하기 힘들죠. 그냥 이름만 네. 들어와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 그럴 경우에 큰아드님께서 정말 증명을 못 하신다면 다시 돌아가게 프리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여를 하시거나 뭐 공동 명의로 넣으시거나 그럴 때는 Declaration of Intention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남기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원장을 만드셔서 내 아내에게 기프트를 줬는데 아내와 헤어져서 더 이상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런 경우는 이원장을 업데이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면 전 아내, 전 배우자에게 주었던 기프트는 separation과 동시에 void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기프트를 줬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생존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기프트들은 다 void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혼장은 뭐 어쨌든 상속자들 중에서 불만이 있으면 소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wills variation이 BC에는 흔하죠. wills variation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BC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조항이긴 한데요. 유언장에 한해서 일단 유언장이 있어야 wills variation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이 있어야 wills variation이 가능하고요. 그 경우에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장을 통해서 공평한 분배, 자산 분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예 아무것도 못 받은 자녀, 배우자 혹은 받았는데 너무 불공평하게 조금 받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wills variation claim을 통해서 법원에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90%를 주고 저한테는 10%밖에 안 줬어요. 근데 그에 따른 이유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법원에서 여러 가지 그 유산 분배를 둘러싼 정황을 살펴보고 아 이건 너무 불공평하네 라고 생각이 되면 법원 재량 하에서 얼마든지 유산의 재분배가 가능합니다. 그 letter of intent 형식으로 그 고인의 뜻이 네. 유언장이 왜 이렇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진솔한 이유가 있으면 좀 네.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도움은 되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모든 정황을 다 살핍니다. 네. 예전에 살아생전에 주었던 그 증여에 대한 내용도 보고요. 신탁이 있었으면 신탁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어떤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까지도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모든 것을 다 살피는데요. Letter of Intention이라든가 Letter of Wishes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 고려하는 상황 중에 한 그렇죠. 한 가지가 가지여야 될 수 있기 되겠죠. 때문에 네네. 무게가 꽤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탁을 얘기하겠지만 네. will variation action에서 해결을 보려면 신탁이 가장 좋은 네, 스트래터지가 아주 되겠 효율적이고 효율적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더 그래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원장이 있었을 경우에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살펴볼까요? 네네네. 그 식별 능력이 없는 분께서 법적인 이제 능력이 없는 분께서 유언장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치매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스트로크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이 유언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경우에 남은 그 수혜자들, 베네피셔리들 사이에서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가끔씩은 제가 병원에 가서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하기 직전에 유언장을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큰 수술을 앞두고. 근데 네네네.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들을 이제 투여받으면서 그렇죠. 이제 유언장을 쓰시면 그때 작성된 유언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undue influence라고 하는데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유언장을 만드시는 분이 이제 굉장히 노령의 분이시고 자녀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셨는데 장녀와 함께 사셨던 거예요. 같은 집에서. 장녀가 모든 생활을 다 도와주셨어요. 식사도 챙겨드리고 병원 가실 때도 도와드리고 의식주 모든 걸 다 장녀분께서 도와주신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장녀분께서 내가 너무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렸으니까 나한테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프레셔를 넣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 동등하게 분배를 하시고 싶었는데 그렇게 한 거를 그 장녀가 봤을 경우에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을까 봐 염려가 되셔서 어쩔 수 없이 장녀에게 80% 주고 그 다른 자녀들에겐 10%만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그에 따른 정황이 밝혀지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언장을 만드신 분의 자유의지로 쓰신 게 아니라 무서워서 장녀의 의지대로 쓴 유언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력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려면 증명하는 문제는 있긴 하겠네요.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었다를 맞아요. 증명하려면 더 쉬운 일은 아닐 수 맞아요. 있으네요. 그래서 저희 시빌 코트에서는 그 증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balance of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누가 가까우냐. 더 누구 말이 더 사실인 것 그러네요. 같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법적 비용을 들여서 그 소송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유언장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유언장을 그냥 내가 손으로 이렇게 적었나요?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겠네요. holograph will은 이제 handwritten will을 holograph will이라고 하는데요. BC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언장이 되려면 정말 그냥 서면으로 되면 되고요. 뭐 타입하시면 되고요. 두 분께서 이제 증인이 그렇죠. 있으시고 서명만 하시면 이제 유언장이 돼요. handwritten이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두 분의 증인만 있으신다면. 근데 BC에는 또 curing provision이라고 해서 법적인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문서도 법원이 보기에 그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의도를 충분히 담은 문서라면 유언장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골치가 아픈데요. 제가 일기를 써서 뭐 누구에게 뭐 이걸 주고 이걸 주겠어요 하고 썼어요. 정말 뭐 증인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유언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이 딱히 없는데 어떤 문서가 발견됐는데 유언장과 비슷한 문서예요. 하지만 그게 유언장인지 아닌지 소송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유언장으로 인정이 됐을 때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유언장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두 측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자산이 상당한 경우에. 음. 마지막으로는 유언장을 적으셨는데 유언장에 대해서 존재를 알리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걸 상속자들한테 다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내가 나중에는 기억을 못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뭐 어떤 방법이 많이 쓰이나요? BC주에는 Wills Registry라는 그 정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어요. Wills Registry에서 보관하는 내용은 이제 유언자의 이름, 그리고 태어난 날짜, 태어나신 장소, 유언장이 만들어진 날짜, 그리고 유언장이 보관된 장소. 그래서 최소한 그 원본 유언장을 찾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믿는다 하면 이그제큐터에게 미리 이제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이그제큐터에게 공개할 수도 네. 있고요. 근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유언장을 만드셨어요. 재혼하신 분이셨어요, 이분도. 근데 유언장을 만드셨는데 아내분만 그 유언장의 원본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대충 알죠.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원본도 없고 사본도 없어요. 본인들에게는. 근데 유언장의 내용 자체가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50% 이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유언장에 7등분으로 해서 다 한 명씩 인제 준 거예요. 배우자가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유언장을 없앴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인제 발생이 된 거죠. "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유언장이 없어졌더라. 고인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그게 근데. 사실일 수도 있죠. 네. 예. 고인이 살아계신 생전에
그거를 디스트로이해서 없애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만들려다가 만들 기회가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고 이제 배우자는 말씀을 하시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믿기가 어렵죠. 분명히 유언장이 있었고 분명히 아버지 의도가 확실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숨긴 것 같다. 아니면 없앤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하려면 유언장을 공개를 다 미리 하시는 것도 앉혀놓고? 네. 이렇게. 그리고 사본을 보내주시는 음.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니, 방법일 근데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유언장을 못 찾아요. 근데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느 변호사님 통해서 했는지는 알아요. 네. 근데 가족들이 와서 네 이슈 가능하냐? 그럼 네. 어떻게 돼요? 사본은 보내드릴 수 아, 있죠. 사본을? 그렇죠? 네, 사본은 사본을 보내드릴 수 법정에서 있고. 밸리데이트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모든 분들이 그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거를 동의를 하시고 이 사본밖에 없지만 그 원본이 예를 들어 불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본을 그냥 원본처럼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분이 나오신다면 이것도 법적 공방이 되는 거죠. 무조건 오리지널 카피를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계시는 게 되겠네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베이스를 하실 때 원본 카피 자체는 법원에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보통 이 세이프티 박스에도 많이 넣어놓나요? 네, 그거는? 맞아요. 은행에 있는 세이프티 박스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어떤 법무법인에서는 유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시기도 하고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집에다가 이제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이제 파이어프루프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가 있으시면 그런 데다 넣어놓으시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네.